네, 안녕하세요. 해외 크레딧 담당하고 있는 이영주입니다. 하반기 해외 크레딧 전망 자료 나왔는데요. 제목은 프라이빗 크레딧 연장전 시작입니다. 미들마켓을 넘어 AI 인프라 금융 시대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자체는요, 이 단순한 대출 시장을 좀 넘어서 하나의 거대 신용 플랫폼으로 좀 진화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래도 미들마켓 부실 우려가 여전히 진행되고는 있지만 워낙에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 투자 확대가 새로운 신용 수요를 좀 만들어내면서 사모 신용 시장 팽창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과정 속에서 부채는요, 규제 완화 또 차입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신용 사이클 자체가 더 길고 더 복잡해지는 이런 확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요, 지금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왔는데, 자, 다양한 금융주체들이 좀 만납니다. 은행, 그 다음에 사모대출 펀드, BDC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모펀드, PE들, 그 다음에 보험사, 리테일 자금들이 한데 묶여서 이 신용 플랫폼 안에서 이제 각자의 비이클들을 찾게 됩니다. 뭐 에쿼티 쪽, 그 다음에 뎁 쪽, 부채 쪽, 그 다음에 펀드 레벨 쪽, 이렇게 해서 이제 비이클을 찾은 다음에, 자, 이것들이 이제 자금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미들마켓의 기업일 수도 있고요. 또 인수금융의 하나의 구조일 수도 있고, 또 인프라 금융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용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자금들이 들어가게 되고, 자금이 들어갈 때는 여러 층위로 나눠서 들어가게 되는데, 부채, 그 다음에 지분, 펀드 레벨 금융, 요렇게 해서 다양한 층위로 해서 적층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는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자체를 단순한 대출 시장으로 인지를 했지만, 이제는요, 정말 거대한 신용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신용이 생성되고 확장되는 구조 그 자체가 지금은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반기 내내 미국의 사모 신용 시장은요, 부실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미들마켓에 줬던 대출에서 부실 우려가 있었던 게 있는데, 그럼에도 AUM 기준으로는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지만 이 속도라면 2030년에는 훨씬 더 2배 이상의 성장성 확대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현재 시장되는 관축 규모 자체는요, 2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이거는 전체 사모 신용 시장 규모를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사모 대출 기업들의 어떤 대출 채권들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ABF와 같은 자산 기반의 금융이라든지 지금 인프라 쪽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출, 또 펀드 레벨 레버리지, 또 보험사에서 투자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실질적인 신용 공급 프라이빗 크레딧 마켓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역시 이제 예상되는 규모도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모신용시장이 커지는 동안 은행은 뭐 했냐라는 거죠. 사실 금융위기 이후부터는요, 은행이 고레버리지 기업에 대해서 직접 대출은 좀 후퇴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 공급 자체를 축소하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우량 기업에 대한 직접 금융 대출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고, 또 하나 NDFI라 그래서 비예금 금융기관, 그러니까 사모신용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줌으로써 간접적인 신용 공급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미국 은행의 NDFI 쪽 대출 규모는요, 15년 이래 지금까지 약 7배 이상 정도 성장을 했고요. 특히 26년 1분기 기준으로는 1.4조 달러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해외은행까지 포함을 하면 1.9조 달러로 측정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 제가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의 AUM 자체가 2조 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뒤에 1.4조 달러의 은행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사모 신용 시장의 팽창을 뒷받침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모신용시장 자체는요, 미들마켓에 대한 대출 비즈니스를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나 전력,
카펙스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신용 수요를 흡수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의 성장 구조가요.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되죠. 이에 필요한 자금이 사실 빅테크 자금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모 신용 기업들이 이런 인프라 금융에까지 깊게 관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이게 미들마켓에 대한 대출 관련된 BDC들의 ETF인데, 사실 연초에 조정받은 이후로 성장이 좀 쉽지 않은 가운데 지금은 오히려 관심사가 이 빅텍들의 캐펙스 수요를 좀 흡수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26년, 그러니까 올해 어느 정도 캐펙스 규모가 있을까 작년에 조사한 것 대비 올해 조사한 규모는 6배 이상 성장을 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연말까지 놓고 봤을 때 이 수치는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미국에서 많은 돈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제 또 AI 인프라 금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갖고 왔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금융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은 대부분 SPV 기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형태로 진행이 돼요. 자, 이 SPV를 수립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운영하고 여기서 이제 부채도 조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거를 지을 수 있는 원천적인 자금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빅테크들과의 장기 임차 계약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PF단에서 부채가 1층 부채로 이제 조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쿼티, 손실을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에쿼티 라인이 사모신용 기업들 또는 빅테크들의 어느 정도 지분이 이제 들어가면서 만들어지고, 특히 사모신용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돈을 투자한다라기보다는 LP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피인프라 펀드를 조성을 해서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층 부채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면 또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에쿼티 쪽에서 나온 NAV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출 시장에 가서 또 한 번 더 론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펀드 레벨 레버리지라고 하고 흔히 NAV 론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 인프라 금융 구조에서는 1층 부채, 2층 부채, 그리고 3층 부채, 이렇게 다양한 부채들이 들어가게 되고, 요거에 대한 어레인지나 아니면 자금에 대한 투입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사모신용시장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부채들이 형성이 되는 가운데 분명히 잔존된 우려들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여러 층의 부채가 적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동일한 상환 재원에 이제 의존을 한다라는 게 좀 불안한 이슈인 거죠. 아무래도 빅테크의 AI 인프라 수요가 계속될 거야라는 거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SPV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재무제표 밖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레버리지가 누적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오프밸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밖에서 쌓이고 있는 신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요, 여전히 빅테크들의 ROIC나 성장률을 보고 지금 버블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것도 잔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데이터 센터 내에서 GPU나 서버나 또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것들은요, 감가상각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3년에서 6년 정도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만큼 기술 교체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재투자나 차환 수요를 계속적으로 구조화시킨다라는 경향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떤 잔존 우려가 이런 인프라 금융에는, 신용시장에는 존재를 한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들마켓 부담은요, 여전히 부실이 진행 중이긴 합니다. 현금 흐름이 악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IK 전환이나 만기 연장 같은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단기 현금 부담은 좀 낮출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PIK 전환이라는 거는 이자를 지금 당장 갚지 않고 원금에 합쳐서 갚겠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좀 보시게 되면 실제로 미들마켓 같은 경우에 펀더멘탈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신용이 하향되는 등급이 상향되는 기업 대비 비율이 지금 훨씬 더 높아지고 있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한테 돈을 빌려준 이 사모 신용기업들, BDC들도요, 사실은 차주에서 이자 지급이 바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손실을 즉각적으로 인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배당 지급을 이어가면서 투자자들한테
BDC들의 신용 상태도 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잠재적인 부도 가능성이라고 불리는 배드 PIK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글로벌 신평사들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습니다. 자, 배드 PIK라는 건 처음부터 현금으로 이자를 갚겠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 나중에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가 현금으로 이자를 갚기보다는 나중에 이자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할게라는 건데요. 지금 그에 대한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잠재적인 부도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BDC 기업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지금 배당을 어쨌든 주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기업도 BDC들도 손실에 대한 부담은 사라지기보다는 뒤로 이연되는 구조로 구조화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반기 통화정책 자체는요, 우리 금리 인하 쪽보다는 유동성, 또 차환 환경 유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는 기존의 이제 미들마켓 신용 구조를 좀 지지하는 역할도 할 거고요. 또 사모 신용시장 전반이 AI 인프라 중심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더 유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가속화되는 금융규제 완화 흐름이 은행의 NDFI 대출 확대를 더 자극을 해서 신용시장 전반으로 필요로 하는 곳으로 유동성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지금 정책적으로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 텀 스트럭처를 보더라도 사실은 인하 가능성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차례 정도 인상 가능성을 오히려 반영하고 최소 이제 중립 정도로 이제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규제 완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사모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게끔 이제 방법을 취하고는 있는데, 자, 금융규제를 완화했다고 해서 은행들이요, 직접적인 기업 대출을 확대하는 방법보다는요, 오히려 이런 어떤 비예금 금융기관, 사모신용 기업들에 대한 대출 또는 펀드 파이낸스를 통해서 간접적인 신용 공급 방식을 자극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회적인 대출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는 은행들 입장에서는 자본 규제 부담을 줄이고 또 그러면서도 고신용 수익률에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차주 리스크에 대한 직접 부담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회해서 그 우회에 대한 파이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으로 은행들은 유동성을 공급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단기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은요, 분명히 유동성 부담을 낮출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하고 이 사모신용시장 간의 연결성을 더욱 강화시켜서 어쩌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상호 의존성을 높여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이들의 관계가 엮여 있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모신용시장 리스크는요, 구조 전반에 좀 쌓이고 있어요.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은 만기 연장, 그다음에 펀드나 PE들도 계속적으로 NAV 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실 인식을 지연시키고, 보험사들은 내부 자체의 평가를 통해서 가격 발견 이슈를 좀 낮춥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은 서로의 연결성을 높이고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투자자들도 환매가 제한되면서 실질적인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고 있는지 발견이 늦다라는 거예요. AI 인프라 금융은 계속적으로 반복된 캐펙스를 요구하고 차환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사모신용시장 자체가 팽창을 하면서도 그런 리스크는 구조 전체에 쌓이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향후의 핵심 리스크는요, 단순 부도율 상승이 아니라 누적된 신용을 향후에 누가 받아줄까가 결국엔 키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21년하고 22년 요 사이에 계속적으로 미들마켓 부채가 커졌던 것들이 지금 만기가 28년, 27년에 도래를 하고 있고, 또 AI 인프라 금융도 계속적으로 지어지는 것들이 3년이나 6년 뒤에 짧은 투자 또 짧은 투자 주기, 그다음에 교체 주기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반복적인 차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은 미들마켓부터 인수금융, 인프라금융까지 지속적인 리파이낸싱이 전제되어야만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금리 경로가 상승을 하거나 또는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면 차환 비용은 분명히 프라이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경기 둔화가 미들마켓에 대한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가운데 AI 캐펙스 둔화까지 발생을 하면 사실 차환 수요도 크게 약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반기를 지나면 금리에 대한 궤적, 경기에 대한 사이클, 또 AI 투자 둔화가 동시에 맞물리는 여건이 형성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리스크가
비선형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유의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엔 26년 하반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일단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자체는요,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동성 자체는 풍부할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규제도 완화가 될 겁니다. 또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해서 양적 팽창을 이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시장에서 신용시장에서의 문제가 크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도록 좀 잘 유지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이런 구조는 미들마켓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과 유동성이 시간을 늘려서 부채 부담을 이연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여기에 지금 신규 AI 투자 수요까지 더해져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 미래 리스크는요, 다시 한번 상환 시점에 이 부담을 누가 받아줄 수 있는지에 달려있고, 이런 부분을 역시 고려를 해서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하반기 미국 해외 크레딧 시장, 특히 이제 3호 신용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